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된 국어과 조하나입니다. 지금부터 B형을 해설을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A형 시험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A형하고 B형에 공통되는 문제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B형에서는 그 공통되는 문제는 다루지 않고요. A형에서 미리 촬영을 맞춰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문항이 뭐 4번이면 4번 이렇게 같은데 뭐 한두 개 정도만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때그때 고지를 해드릴 테니까 A형 촬영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강의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45문항이죠.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문제도 있고 사실은 뭐 화법, 장문 요쪽의 것은 좀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정답만 좀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좀 비교적 자세히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해설 강의라는 게 어떤 이론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 왜인지 정도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지문이 길고요. 긴 만큼 근데 뭐 영양가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 문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위 토익 참여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위에 내용이 뭐였냐면 요즘 소셜 커머스에서 여러분들도 뭐 많이 사보셨죠? 저도 가끔 사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자, 토익 참여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거꾸로 볼까요? 5번. 이 교수는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중시하고 있다라 그랬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사회자, 김 대표, 이 교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교수 얘기하는 거 보면요. 소셜커머스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 그랬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죠. 그럼 4번. 이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극적인 대응 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네는 지금 이 사람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2번. 위 토의에서 사회자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런 문제는 꼭 나오죠. 사회자의 역할. 이거는 내신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사회자의 역할은 뭐가 있어요? 토론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참여자들의 그 발언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다시 중심으로 잡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는 토익 참여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토익 참여자들의 갈등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중재하는 것도 사회자의 몫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윗글에선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번의 답은 4번이고요. 3번. 위토익을 참가한 청중이 A에 대해 평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위토익을 참관한 청중. 그럼 지금 여기 참여자는 김 대표, 사회자, 이 교수 이렇게 3명이지만 이거를 참관한 청중에 평가한 것을 봐야 되는데요. 1번. 한 개인의 특수한 사례만을 근거로 제시해 주장의 타당성을 떨어뜨린다라는 거 한 개인의 얘기만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자료의 출처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A가 지금 김 대표 마지막 부분 얘기잖아요. 여기서 그냥 뭐라 그랬냐면 조사 자료들에 따르면 업체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부족을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이럴 때 비율이 뭐 몇 프로고 뭐 과반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2번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요런 문제 볼 때 이건 지금 문제가 쉬웠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다는 것은 그 자료의 신빙성, 신뢰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4번부터 5번까지는 A형에서 해설을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A형도 그대로 4번부터 5번이었습니다. 6번부터 7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개요 짜는 문제들 단순히 개요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요를 짜기 위해서 수집했던 자료들을 같이 요즘 제시를 하고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 보기 1은 고등학교 진로교육 내시라 방안 쭈르륵 읽으면서 가 읽고 나 읽고 다 읽고 그 다음에 개요를 보려고 하면 이미 가 날아가고 나도 날아가고 그러면 선택지 보면서 다시 가보고 나보고 이렇게 정신없이 보시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돼요. 그럼 많이 할애하게 됐다는 거는 결국에 뒤에 가서 비문학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 가부터 나가 순차적으로 한 개씩 있는 것들도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럼 개요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개요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서 그닥 체크할 것이 없지만 보통의 개요 같은 경우는 현황 나오고요. 문제점을 분석을 하죠. 그래서 문제점의 원인이 나오고요. 그의 해결 대안이 나오게 되죠. 근데 문제점의 원인이 2개인데 해결 대안이 3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짝이 안 맞죠? 그런 것들을 먼저 보고 아 이쯤에서 문제를 하나 내겠구나 라는 걸 미리 눈치를 채신 다음에 보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자, 거꾸로 한번 볼게요. 5번에 다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에서 교육청이 주도하여 진로 교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대요. 다 내용이 뭐였냐면요.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고등학교 학생 인터뷰한 거는 자 진로 교육을 받아봤지만 뭐 그냥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럼 2번째 어떤 대학 교수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자기 이해 중심으로 하고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서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가와 다에서 학생들이 흥미 위주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자 우리 지금 다를 대충 봤지만 일단 흥미 위주로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그럼 가에 있어야 돼요. 우리 가를 먼저 볼까요? 가 신문기사 보면 최근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현장 직업체험 교육을 포함해 진로교육을 위한 창의 인성체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요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마지막 줄 아직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 측면에 대한 얘기를 4번에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4번이 벌써 틀렸네요. 그래서 6번에는 4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7번 볼게요. 보기 2의 서론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 그랬어요. 중요성이 드러나야 돼요. 진로교육의 중요성.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예시의 방법을 사용을 하래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직업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쵸? 중요성 얘기했죠. 따라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잘 고려하여 직업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라고 하고 보니까 얘가 나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이처럼 선진국들이 진로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는가? 물음표 질문이죠. 답은 2번.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의 항목 중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거의 바로 찾으실 수 있죠. 자, 우리 생물탐구반은 방학을 맞아 그동안 책에서만 배웠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보기 위해 라고 해서 기억, 견학의 목적을 얘기를 했고요. 그 밑에 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땡땡 자연사 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자연사 박물관으로 하면서 얘는 2번째 밑에까지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다양한 전시관을 갖추고 있으면 거기까지 해서 니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곧 뒤에 줄까지 또한 우리 학교에서 버스로 쉽게 갈 수 있어서 여기를 선정을 했다. 장소를 해서 거기까지 니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땡땡 자연사 박물관에 도착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간 곳은 1층 그냥 쭉 내려오시다 보면 2층 쭉 내려오시다 보면 3층 막 이렇게 해서 디귿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층 있는 그 윗줄 보면 뭐뭐 하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라 그랬으니까 리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미음만 없네요. 그래서 답이 5번. 9번부터 10번은 A형에서 똑같은 문제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11번 문제 볼게요. 여기부터가 문법인데요. 자, 문법 문제는 항상 요즘 옛날보다 그 옛날이라고 하면 벌써 많이 됐겠지만 문법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수능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문법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문법서 보면은 차례가 쫙 있어요. 의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형태소 나오고 품사 나오고 문장 성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피동, 사동, 높임, 시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단원별로 공부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는 것 같아?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게 돼요. 마지막에 문법서를 한 권을 딱 끝냈을 때는 차례만 펴놓으신 다음에 자, 의문의 변동 나오면 의문이 뭐였지? 의문의 변동에는 뭐가 있지? 그런 식으로
쫙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형태소 그다음 나오면 아 형태소의 정의는 이거였구나. 아 단어는 이렇지. 단어는 어떻게 나눠지더라. 그중에서 통사, 비통사까지도 단어에다 집어넣으실 줄 알아야 되고요. 차례만 보고도 그 마인드맵처럼 쫙 그려질 수 있을 정도까지 문법을 훈련을 하셔야 시험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어요. 문법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문법에서 시간을 그런 식으로 세이브를 하셔야 그 시간을 비문학에다 투자하실 수 있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좀 시간만 많이 주면 보통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시험지 내고 와서 아 시간만 더 있었으면 그런 얘기 안 하실 수 있게끔 문법이라든지 화법 작문이라든지 문학에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자, 11번 볼게요. 자, 소리 길이에 관한 표준 발음법 규정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그 제6항, 제7항 한번 다 꼼꼼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대요. 첫 음절에서만. 음절이라는 건 알죠?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 하는 거예요.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자, 용언이라는 건 동사와 형용사를 얘기하죠.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 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 긴 소리로 발음한다라고 그랬는데 자, 앞 음절에서만,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로 발음한다라고 해놨는데 한 글자로 그럼 쪼개 붙어진 건 어떻게 하느냐. 자, 두, 어 같은 경우 지금 두 다가 기본형이죠. 두다, 두고, 두어, 두어서 이렇게 나뉘니까 여기까지가 용언의 어간이 되겠네요. 단음절 용언의 어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 뒤에 어나 아가 붙어야 된대요. 그러면 두어가 붙었네요. 지금 이렇게 됐네요. 이게 하나로 포개진대. 그러면은 더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도 장음으로 발음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7항 긴 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대요.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보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어야 되니까 옆에 있는 얘를 보시면 감다라는 기본형에 얘가 활용이 되어서 감다, 감고, 감은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면 단음절로 어간이 나와 있고요. 은이라는 거는 여기 첫 소리에 있는 이응은 음가 없음이죠. 얘는 없으니까 결국엔 으라는 모음으로 시작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짧게 발음을 해서 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용언 어간에 피동사동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뭐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많이 외우시죠? 그게 붙은 경우에는 그냥 장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단음으로 발음한다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철수는 영희와 눈먼 사랑에 빠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1번 기억의 먼은 둘째 음절에 있으니까 짧게 발음한다. 맞죠? 첫 음절에 있는 것만 발음한다 했으니까 니은 많고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첫 음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길고 그다음 디귿 꽈는 어간인 꼬에 자 여기서는 새끼줄을 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새끼줄을 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꼬다 꼬고 꼬니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예요. 그쵸? 요 꼬에다가 꼬아를 붙였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네요. 그래서 얘 두 개가 합쳐져서 꽈가 됐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더라도 장음으로 소리 내거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짧게 발음이 아니라 얘는 길게 발음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의문. 자, 중의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이죠.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가시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중의법은 기본일 텐데요. 한번 그래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억, 형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나요? 형이 있어요. A도 만나고 싶어하고 B도 만나고 싶어하고 C도 만나고 싶어하고 D도 이렇게 형이 다 만나고 싶어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의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하나만 되면 중의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얘도 얘를 만나고 싶어하고 이렇게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해서 중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소하려면 어떤 사람이든지 형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해소가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이거는 철호는 맨날 도서관에 가요. 어제도 갔고 내일도 갈 거고 그저께도 갔었고 했는데 오늘 안 갔다가 될 수도 있고요. 철호는 오늘 도서관에 간 게 아니라 박물관에 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철호가 도서관에 간 것은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면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역시 그냥 도서관에는 안 가고 박물관에 갔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는 가지 않았으니까 오늘 아니라 그럼 어제 갔었던 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철호가 오늘은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답은 3번. 자, 13번에 두음 법칙에 관한 거가 나오고 있죠. 볼까요? 답은 3번인데요. 3번을 먼저 그냥 보시면, 자, 요거는 위에 보기가 있든 없든 그냥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음 법칙에 대한 걸로. 자, 자, 이거 옆에 지우고 다 있을까요? 자, 률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율이라고 쓰기도 하죠. 어쩔 때 률이라고 쓰고 어쩔 때 율이라 쓰느냐, 몇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출석하면 뭘까요? 얘는 률이에요. 그 다음에 방어하면 뭘까요? 율이에요. 그 다음에 출산하면 율이에요. 그 다음에 뭐 흡연 율이에요. 그 다음에 비율이에요. 그럼 다 율이 쓰이나 싶죠?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율이 있는 얘만 좀 많이 들은 건데, 이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류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다 대부분 류를 쓰는데, 어쩔 때 유를 쓰느냐, 앞말이 모음으로 끝이 났거나, 앞말이 모음으로 끝이 났다는 건 받침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처럼. 얘 받침 없죠? 얘도 받침 없죠? 이렇게 끝났다든가, 아니면 앞말이 니은으로 끝났을 경우, 이렇게 두 개. 이런 경우에만 유를 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 14번 볼게요. 자, 14번 같은 경우는 A형에서 했던 거니까 그거 같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15번도 A형에서 번호 그대로, 책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A형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한번 볼게요. 자, 16번은 이거는 B형만 나오는 거죠. 고전 문법이요. 자, 요거는 근데 뭐 그닥 어렵지는 않았어요. 중세국어에 대한 문법은 항상 보기에서 정확하고 다양하고 좀 많은 양의 정보를 주기 때문에 보기만 잘 분석하고 푸셔도 별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의 에나 에서에 해당하는 부사 격조사로 사용되었던 에에에는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일반적으로 선행하는 체언의 끝 음절에 사용된 모음에 따라 다음 같이 구분되어 쓰였다. 자, 말이 어려워요. 이거 별건 아닌데, 자, 여러분들이 뭐 부사 격조사, 아이 뭔 소리야. 또 밑에 나오는 거 뭐 체언, 이런 말들이 문제인데요. 자, 부사격조사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부사격조사 이렇게 떼어서 읽으시는데, 문법 공부하시려면 이렇게 붙여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부사격조사. 자, 조사에는 뭐가 있죠? 조사의 종류 3개. 자, 처음에 격조사, 그 다음에 도조사, 그 다음에 접속조사가 있죠. 이 격조사 중에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부사격조사, 목적격조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조사는 의미를 한정 더해주는 뭐 은, 는, 만, 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접속조사는 와, 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사격조사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부사의 격을 만들어주는 조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언이라는 건요, 품사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거죠. 품사의 분류 기준 중에서 기능에 따른 분류인데,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나오죠. 체언의 품사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죠. 그쵸? 자, 요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현대국어의 에나 에서에 해당하는 부사격조사로 사용되었던 에는 일반적으로 선행하는 체언의 끝 음절에 사용된 모음에 따라 다음같이 구분해서 쓰였대요. 양성 모음이면은 이렇게 쓰고, 음성 모음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나 이가 붙었을 때는 예로 썼대요. 자, 적은 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뭘 붙여야 될까요? 얘가 모음이 어떻게 끝났어요? 지금 이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게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굴헝이라고 나왔네요. 모음이에요. 앞에 말에 모음. 어면 음성 모음이죠. 자, 음성 모음일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부터 20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17번부터 20번까지는 그다지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도 요거 한번 그냥
같이 한번 좀 빠른 속도로 같이 읽어보고 할게요. 이해와 설명은 모두 과학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중 이해는 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정신과학의 중요한 방법론이 되었던 반면에라 그랬으니까 설명은 다른가 보죠. 자, 이해. 얘는 어땠냐면요. 정신과학. 근데 설명은 반면에라고 했으니까 뒤에 읽어보면 반면에 설명은 자연적 대상을 다루는 자연과학의 중요한 방법론이 되어왔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는 과연 이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설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본능적인 행동을 제외한 인간의 행위 대부분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신세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지금 여기서 인간의 행위 따라서 정신과학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요 위에 거 요걸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생각했다. 물론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여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같은 인간이라는 삶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그렇죠? 같은 인간이란 여기서 지금 이해하는 거. 요 위에서 같은 인간이라는 삶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타인의 체험을 자신의 체험처럼 느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인간의 행위 여기 같이 연결해서 한번 써볼게요. 얘는 뭐라 그랬냐면 같은 인간. 공통성을 기반으로 한대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철학자인 딜타이는 객관적 정신을 내세웠다라고 그랬죠. 이거 좀 더 밑으로 쓸게요. 딜타이는 객관적 정신. 요거를 내세웠대요. 객관적 정신은 개별적인 인간 정신의 상호작용에 의해 산출되는 집단 정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대요. 이거는 뭐냐면 개별에서 확산돼서 집단 산물이라고 한대요. 따라서 객관적 정신을 통해 이해의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거나 서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면 객관적 정신을 완전히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해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그럼 밑에 이제 설명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이에 대해 모든 과학의 통일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과적 설명으로 인간의 행위를 비롯한 모든 것에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개별 현상을 보편 법칙에 포섭하여 대상을 인과적으로 규명하는 방법론인 설명은 인간의 행위를 규명할 때에도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인간의 행위를 다룰 때에도 개별적 특성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개별적 특성 이런 거가 아니라 그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보편 법칙의 수립. 자, 여기서는 보편 법칙의 수립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보았대요. 즉 인간의 행위를 어떤 보편 법칙 속에 포섭되는 하나의 사례로 보고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별 행위를 포섭하는 보편 법칙이 객관성을 갖는다면 그 행위에 대한 설명 역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행위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보다 그 의도가 왜 생겨났는지를 묻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설명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자, 마지막 한 문단 남았으니까 뭐 두 개를 이렇게 뭐 절충 요약 하겠죠. 그렇다고 해도 설명이 이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속하는 의도는 자연처럼 관찰이나 실험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는 어떤 법칙을 따르기보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런 점에서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타인의 의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이해,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서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이해는 요 위에 거죠. 이해는 인간의 행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도를 모든 상황에 모두 이해하는 게 쉬운 일 아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신 마지막에 이해와 설명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17번 보세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대립하는 두 방법론을 소개하고 반면이라는 말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 사이에 대립이죠. 그래서 대립되는 이 두 개의 절충적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 상호 보완이라는 말로 제안했지요.
18번 윗글을 바탕으로 객관적 정신 요거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4번이죠. 객관적 정신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려는 공통의 기반, 삶의 공통성 요것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19번 박스가 나왔고요. 가, 나 두 개가 나왔어요. 비문학을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가나 두 개가 나왔다면 아, 한 개는 이해에 대한 거, 한 개는 설명에 대한 거겠구나 라는 거를 눈치로 좀 찾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가가 이해에 관련된 거죠. 나가 설명에 관련된 거였고요. 자, 1번 볼게요. 가로 보아 콜링우드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을 때 역사적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재현하려고 했다. 자, 현실에서 지금 뭐 10년 전에 거, 100년 전에 걸 현실에서 재현하는 게 아니었죠. 그죠? 현실 재현이란 말은 어디에도 있지 않았어요. 이해든 설명이든 간에. 그래서 19번엔 1번. 20번 기억의 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바르게 골라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억을 보실까요? 설명이 이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서 그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인간의 정신세계에 속하는 의도는 자연처럼 관찰이나 실험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자연처럼 관찰이나 실험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어렵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는 어떤 법칙을 따르기보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 이렇게 딱 두 개 있었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찾으면 니은, 디귿이 되겠죠. 니은 관찰, 실험 얘기 나왔고요. 디귿 인간의 모든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보편 법칙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편 법칙은 이쪽이었으니까 이건 어렵다. 자율적으로 된다. 요 얘기였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부터 24번은요. A형에서 해설을 했던 내용인데요. 요거는 번호 체계가 좀 달랐어요. 자, B형이 B형에 있는 21번부터 24번까지의 문제는 A형의 27번부터 30번 문제와 똑같거든요.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형 강의는 1번부터 45번까지 순차적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만 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부터 27번 지문 확인하고 다음 강으로 넘겨서 다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지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 지문 좀 보면 B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 지문 굉장히 좀 어렵겠다. 약간 이런 위압감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딱 보니까 막 기술 지문인가 과학 지문인가 막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쵸? 자, 이 지문은 같이 한번 볼게요. 연구기관이란 외부에서 어떤 힘을 가하거나 연료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계속 움직이는 가상의 장치를 말한다. 자, 연구기관. 주로 16세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기관이 고안되었는데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림 1의 장치는 뭐 아까 위에 선풍기처럼 생긴 거 있죠? 그림 1의 장치는 17세기에 고안된 연구기관으로 내부가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진 원반이 선풍기처럼 회전하면서 각 구획의 벽을 따라 쇠구슬이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거 그림 1에 있는 건 뭐였냐면 쇠구슬이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간대요. 이 장치를 처음 고안한 사람은 시계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쇠구슬로 인한 회전력에 의해 원반이 영구적으로 회전할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 장치는 결국 멈췄다. 처음에 원반을 돌린 힘은 회전축의 마찰과 쇠구슬이 구르면서 생기는 마찰 등으로 인해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연구이 될 줄 알았는데 얘는 실패했어요. 왜 그랬냐면 열 에너지로 전환이에요. 이런 거는 굳이 뭐 이해를 다 하신다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런 키워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돼요. 이걸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치 안에서 마찰로 인해 손실된 에너지를 보충할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는다. 자, 전환은 되는데 생성이 안 됐대요. 생성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쇠구슬의 무게로 인해 회전축에 걸린 힘이 모두 원반 왼쪽에 있는 쇠구슬을 돌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는 경우, 전환하는 경우는 있어도 새로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생성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것을 설명한 법칙이 바로 연력학체 1법칙이다. 자, 요거를 설명한 게 연력학체 1법칙이다. 결국 그림 1과 같은 연구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연력학체 1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연구기관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주변 환경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자, 생성되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에너지를 그냥 막 공급받을 수 있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공기의 열을 이용하여 달리는 가상의 자동차를 상상해보자. 그림 2. 주변 공기의 온도가 20도인 상황에서, 자, 그럼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20도씨. 이게 자동차라고 합시다. 자동차. 20도씨인데 주변 공기가 끓는 점이 15도씨인 액체 요 안에다가 지금 15도씨 인 액체를 끓여서 이 증기의 힘으로 작동하는 증기계에 장착된 자동차가 있다고 하자. 이때 액체를 끓여서 얘를 끓여가지고 증기를 만드는데 주위에 있는 공기만 얘를 사용을 해서 요거를 끓이재요. 사용할 수 있으면 액체를 증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열을 빼앗겨 온도가 떨어진 공기는 자동차 밖으로 또 배출이 되고 증기를 다시 식혀 액체로 만들 수 있다면 자동차의 연구에 작동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 쓴 거는 보내고 다시 들어와서 또 끓이고 할 수 있다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래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증기를 식혀서 다시 액체로 만들 수 있을까? 공기는 기체, 얘는 액체. 그렇죠? 온도가 20도인 주변의 공기만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증기를 15도 이하로 식히는 것은 불가능. 15도 이하로 식혀야지 얘는 액체가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15도씨가 발열점이기 때문에 15도씨가 되면 얘는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5도씨 이하로 돼야지 얘가 액체가 되는 건데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칙이 열의 이동에 관한 법칙인 연력학체 2법칙. 요거에 대한 게 제2법칙이래요. 얘가 1법칙, 얘가 2법칙이래요. 그 내용은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며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위 자동차의 아이디어는 이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시다. 그쵸?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연구기관은 불가능하다. 왜? 연력학 1법칙에 의해 그리고 연력학 2법칙에 의해 불가능하다. 요 얘기였죠. 25번. 자, 2번이고요. 26번. 기억에 대한 설명. 그림 1의 장치를 봤을 때 처음 가해진 힘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 A 맞고요. D 볼까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원반의 오른쪽에 걸린 힘과 왼쪽에 원반에 걸린 힘은 상쇄된다. 얘가 맞죠. 그래갖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답이 3번. 27번 니은과 같은 결론. 자, 여기서 이거 불가능 요 얘기했던 거 적절한 것은 자 3번 보세요. 증기가 액체로 변하기 위해서는 주변 공기의 온도가 증기의 온도보다 15도씨보다 낮아야지 액체가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온도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지 이렇게는 안 되니까 얘는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7번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28번부터는 다음 강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